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는 면했지만 증가폭이 8개월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고 실업자 수는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단기 일자리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에게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단기 일자리는 해변 쓰레기 줍기, 서류 정리 같은 단순 업무가 많았으며 근무 기간이 2주 이내인 일자리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친여권 인사가 한 아파트 태양광 사업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복권 검토 발언에 야당이 재판 농단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사위 국감이 한때 파행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등교하던 초등학생 남매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상가 유리문까지 깨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합참의장 임명식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으나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지난 7월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활동을 했다는 합참 측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7, 8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 증가수가 수천 명대에 그치면서 그렇다면 9월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습니다. 4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올 1월까지만 해도 30만 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8개월 연속 10만 명 아래에 머물고 있고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여파가 가장 큰 3대 업종은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31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 취업자 수도 매달 큰 폭으로 줄고 있어서 고용시장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에 배송 인력을 더 늘렸던 택배업체들. 대형 유통업체도 상품 판매를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맞이해서 한 300여 명 정도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런 반짝 효과 덕분에 9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9월과 비교해 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일자리 참사라는 평가 속에 7월엔 5천 명, 8월엔 3천 명 증가에 그치며 9월에는 취업자 마이너스 사태까지 우려됐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폭염으로 중단됐던 건설공사 등이 재개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8월 폭염이 이제 해소되면서 다소 경제활동이 좀 활발해진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겹 들어가 보면 일자리 상황은 개선된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시설관리 서비스업이 13만 명, 도소매업이 10만 명, 숙박과 음식점업이 8만 6천 명의 취업자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도 한창 일할 30대와 40대, 50대의 고용률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고용률도 올해 2월부터 8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겨우 모면했지만 고용 상황은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일자리 상황의 심각성은 실업자 수와 실업률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9개월째 100만 명을 넘겼는데 이런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실업률도 9월 통계로는 13년 만에 가장 높아서 고용 한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 2천 명이 늘어 102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가 9개월째 100만 명을 넘긴 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실업률도 3.6%로 9월 기준으로는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구직이 가능한 청년층의 확장 실업률은 22.7%로 1년 사이 1.2%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실제 청년 구직자들의 불안감은 커져 취업 전부터 실업을 걱정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에 써서 그중에 그냥 나를 뽑아주는 데를 들어가는 게 안정성을 중요시할 것 같아요. 인사정리가 되면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도 실업률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일자리 양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회복세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부담 커지지?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점점 굳어지는 실업자 100만 명 시대가 고용시장을 옥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들어갔다는 뉴스는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일자리는 한두 달짜리에서부터 심지어 하루짜리 일자리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통계에는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 끄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미선 기자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획재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 요구에 따라 만든 채용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의 서류 접수, 정리 업무를 하는 687명의 근무기간은 단 하루에서 최대 2주입니다. 토지주택공사 LH는 기존 직원들이 하던 아파트 입주 하자 지원 업무에 2주 이내 근무자 2,100명을 투입합니다. LH가 만든 채용기간 2달가량의 단기 일자리 5,200개 중 절반은 2주 이내만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와 농지 사이에 풀을 베고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위해 971명을 고용한다고 기재부에 보고했는데 근무기간은 한 달입니다. 저희가 꼭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필요성이 있었고 지금 맞아 떨어진 게 된 거겠죠. 뭐. 작년 안 했었다니까요. 되게 특별 소요가 있어서 그냥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이죠, 특별. 코레일은 영마지방 고객 안내 같은 시간제 일자리만 177개를 만들겠다고 기재부에 보고했습니다. 고양시 대구역에 투입되는 57명은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열흘만 일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통계청 자료에는 취업자로 집계됩니다.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걸 여러 사람 몫으로 쪼개서 다수의 국민이 하루나 일주일 뒤에는 또 실업자가 돼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게 과연 이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지. 2016년 15조를 기록했던 공공기관 단기 순이익은 올해 7천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 일자리들을 청년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잔디밭 휴지 줍기, 풀베기, 서류 정리, 업무 보조 같은 단순 아르바이트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청와대는 이런 일자리라도 만드는 게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데 야당은 가짜 일자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단기 일자리 확대 방안입니다. 노는층 675명을 뽑아 회사 주변 지역 환경 정화를 하겠다고 썼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래 본부 기준 약 25명이던 계획을 전체 사업소로 확대한 것이라며 주로 원정 근처 해변이나 잔디밭에서 휴지를 줍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단기 일자리 채용 계획엔 행정 업무 지원이나 서류 정리, 업무 보조 등의 단순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5,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체험형 인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채용 모집 중인 한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해봤더니 담당자가 인턴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뽑는 거라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저희도 파악이 안 되는데 청년 맞춤형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필요한 일도 있겠지만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급조된 알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대책특위를 구성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그 대상자인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나가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청년 일자리 센터는 오전부터 구직자들로 빽빽합니다. 공기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제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선 나온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 시간보다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좀 할애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이런 일을 하러 이런 인턴을 하나 이런 딜레마 같은 고민에 빠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일단은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엔 대학 캠퍼스에서 민간기업 취업 스터디를 하고 있는 학생 5명에게 물었습니다. 하실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역시 이른바 스펙 쌓기입니다. 채용 전환이 안 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의 경우 경험은 물론 스펙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지원할 때 쓸 수 있는 또 스토리가 부족해서 애초에 스펙을 위한 목적의 정책이라면 저는 이게 좀 국가 입장에서 옳은 방향인지는 조금. 취재진이 만난 많은 청년들은 당장 급한 생활비 마련이나 스펙 쌓기를 위한 단기 일자리보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관련 업체에 여권 주변의 인사들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인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동대문 구청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허 이사장 측은 사업 입찰 단계에서부터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전제로 계획서를 냈고 실제로 동대문구청 측은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서 이 업체를 지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보근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베란다마다 모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도 이 아파트 사업이 태양광 사업 급성장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이한 형태로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의 동의로 태양광 사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우연한 기회가 보도에 알려지면서 많은 매출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시 아파트 측이 사업을 입찰하면서 업체들의 제안을 비교한 문서입니다. 대다수 업체가 구청의 보조금은 100가구만 지원하고 이마저 장담할 수 없다거나 아예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모두 300가구가 구청의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하고 구청 지원을 최대한 늘려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녹색드림은 남양 벽체에다 설치를 해서라도 해주겠다. 총 371세대 다 해주겠다. 구청 지원을 최대한 늘려서 작업을 추천하겠다.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동대문구에 지난해 베란다형 발전소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 추진 당시 남은 예산은 1,000만 원뿐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아도 100가구만 받을 수 있다고 계산했는데 녹색드림은 3배인 300가구가 받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대문구청은 그러나 허 씨의 업체가 약속한 대로 350가구분의 보조금 3,500만 원을 모두 집행합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결과입니다. 구청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세웠어요. 동대문구청에서. 그래서 설치한 세대는 지원 다 받았어요. 동대문구청은 태양광 지원 예산이었을 뿐 허 씨의 사업을 도우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세대가 같이 그걸 하면은 사업 효과도 좋고 홍보 효과도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야 우리도 뭐 지원을 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지, 특별히 뭐 거기를 주기 위해서 추경을 반영한다, 그거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허 씨는 새천년민주당 동대문구 지구당 위원장 출신으로 유동열 동대문구청장과 선거 캠프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의사결정된 뒤에 제가 보고받았어요. 일체의 컨택을 하거나 또는 만나거나 이런 것을 사전사후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동대문구는 올해 공문에서 태양광 지원 예산을 1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서 해군 기지 반대 시위 관련 재판이 끝나면 사면 복권을 하겠다고 약속하자 청와대가 오늘 대법원에 빠른 재판을 독촉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 시점에 맞춰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법원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사면권 행사를 전제로 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보도에 이미지 기자입니다. 사면 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의 사면 복권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 사면 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면을 위해 재판을 서둘러 달라는 청와대의 월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면을 전제로 한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이 사건을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자체는 재판을 무력화하고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입니다. 이것이 재판농단이죠? 사법부 무력화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정감사는 파행했습니다. 아니 그 참 장자영 의원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 피식피식 안 썼어요 거기서? 얘기 들어요. 제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사면 복권 발언은 강정마을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전 근무지인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련이 없고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는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 지사는 과도한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이재명 지사의 집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섭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 20분부터 이재명 지사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시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등 4개 사무실에도 수사관 30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부터 2차례 이재명 지사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는지와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알렸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김부선 씨와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형 강제 입원 관련 그 부분이죠. 허위 사실 공표하고 직권남용이 같이 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2대와 서버 등 압수물 분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재명 지사 소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폭발하지 않은 다른 기름 탱크의 인화 방지망을 점검했습니다. 틈이 벌어져 있고 찢어져 있고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윤재민 기자입니다. 인화방지망 아랫부분이 찢어졌습니다. 또 다른 인화방지망은 틈이 벌어졌고 잔디와 이물질이 묻은 인화방지망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고양저유소의 나머지 기름 탱크에서 발견한 인화방지망입니다. 모기장처럼 생긴 인화방지망은 유증기 환기구에 불길이 통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하지만 조금만 틈이 생겨도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기름 탱크에서도 폭발 사고가 날 수 있었다며 평소 시설물 관리가 허술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구멍이 나면 절대 안 돼요. 그 구멍으로 불꽃이 들어가는 거죠. 구멍이 뚫려 있고 하면 노후되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지. 송유관공사 측은 관리 부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망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찍은 거 맞다면 저희들도 이게 교체 주변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경찰은 오늘 송유관공사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와 가스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해 수사에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 저유소 화재 당시 유독가스가 서울까지 퍼지기도 했었죠. 불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연기입니다. 특히 건물 안에서의 화재 연기는 질식사로 이어져 치명적인데 대형 건물들을 둘러보니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제연 설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국회마저 그랬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초고층 건물. 지하 2층 피난 공간에 설치된 제연 설비를 작동해봤습니다. 내부 기압이 40파스칼 이상으로 올라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 14층에선 바람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피난 공간 기압도 20파스칼을 밑돕니다. 또 다른 대형 빌딩. 이번엔 제연 설비에서 나오는 바람이 너무 세 비상구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틈으로 불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의 제연 설비가 지하에서 위로 바람을 밀어 올리는 구조입니다. 아래층은 바람이 세지만 위로 갈수록 약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최악의 조건까지도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최선의 조건으로만 설계를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고. 소방과 안전 관련 법 규정을 만드는 국회 건물은 어떨지 직접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예 작동을 안 합니다. 낮에는 설비를 꺼놓기까지 해 불이 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밀어주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일할 시간에는 회의 있을 때는 잡아놓고. 대형 건물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은 이게 대한 대안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지겹도록 들어온 안전불감증, 제연 설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 눈에 띄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였습니다. 백 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외식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상생 방안에 대해 주저없이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정훈석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백종원 우리 백종원 대표님. 가맹점 업계의 상생 방안에 대해 백종원 더분코리아 대표가 거침없이 답변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점에게 좋은 가격의 식자재를 계속 공급해서 분점은 분점 나름대로 자기들이 본사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식당들의 폐업 문제에 대해선 쓴소리도 아끼지 않습니다.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겁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성 없이. 백 대표의 사업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좀 더 좋은 가격에 점주님들이 경쟁성 있게 해드리는 건데 그게 과연 이게 무슨 불공정한 행위인지 전 지금까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목 상권하고 먹자골목하고 자꾸 헷갈리죠.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 실효성에 대해선 하루아침에 될 순 없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럼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골목시장이라는 프로를 한 건데 약간 제 혼자 힘으로 될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TV조선 정섭입니다. 네, 오늘 아침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그 여파로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학교를 가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초등학생 남매가 크게 다쳤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가 흰색 SUV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흰색 자동차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돌진하더니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4명을 덮쳤습니다. 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눌렀어요. 갑자기 한국 가고 가보니까요. 사람 끌고 가고 되게 웃었어요. 오늘 아침 8시 21분쯤 광주 시내 한 교차로에서 42살 여성 최모 씨가 몰던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상가 유리문까지 깨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횡단보도에 있던 7살과 9살 남매가 크게 다쳤습니다. 엄마와 함께 학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엄마 38살 김모 씨와 교통도우미도 다치는 등 모두 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도로 돌진한 최 씨가 황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진을 했는데요. 그때 신호를 그 끝신호에 무리하게 진입했습니다. 음주는 없고요. 면허 정상이고요. 경찰은 자동차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상대방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는 걸 리벤지 포르노라고 합니다. 최근 구하라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이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법원이 이번에 이혼한 전 부인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회사원 A씨는 지난 4월 전 부인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 등 파일 19개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나빴던 차에 전 부인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소식이 들리자 앙심을 품은 겁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 부인의 지인 100여 명에게 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전달했습니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A씨는 동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또는 부부 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을 보복 목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리벤지 포르노라며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리벤지 포르노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최고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6년 동안 법원이 불법 촬영 범죄 15,000여 건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9%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55%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측이 말하는 북방 한계선, 즉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은 위치가 좀 다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NLL,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서해 북방 한계선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군은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이후에 NLL을 무시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되자 합참이 해명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뭔가 박자가 잘 맞지 않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서해 NLL을 계속 피로써 지킬 수 없고 피를 흘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과 9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근거로 들며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참은 국회 국방위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월 이후에 북한이 NLL을 무시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 활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통신사항으로 그러한 사항들의 그 활동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합참 사이에 상반된 입장이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 그런데 합참 보고서와 보고하는 대통령이 모순된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합참의장은 답변을 얼버무렸다가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피로 지켜온 NLL에 대한 분명한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선을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늦게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번복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북이 북방 한계선을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군은 지난 9월 합의 당시 NLL 출발점에는 남북 간 이견이 있다며 적대 행위 금지 구역 설정 등은 NLL을 뛰어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요즘 여권에서는 강 장관에게 뭘 물어보기가 겁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강 장관의 입에 맞췄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장.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오이사 조치로 정부가 금지해서 못 가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일까요? 금강산 관광은 오이사 조치 이전인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계속 들어보죠.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그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명을 내놨는데 제 취지는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관계부처 통일부 얘기는 다릅니다. 통일부가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랍니다. 강 장관의 설화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을 힐난했다는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같은 날 보도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예, 격한 표현이라고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불만, 본인이 충분히 브리핑을 못 받은 데 대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듯한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얼마나 걸렸다 끝났는 줄 아세요? 근데 2002년에 아니죠. 예, 94년에 시작했다가 이 6자 회담은 얼마나 지속됐는지 아세요? 네, 정확히 그 횟수는 실수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보충 질의를 전술핵과 전략핵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짧고 간명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장의 그런 어떤 전시 상황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무기고요. 전략핵이라고 하면은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강 장관도 잘 모르셨던 것 같네요. 전략핵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대규모 살상이 가능한 핵무기. 전술핵은 포탄이나 핵가방 같은 소형 핵무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B-1B 비행에 있어서도 저희 군 F-35랑 같이 했습니다. F-35 아직 도입도 안 됐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외교관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교관에게 중요한 건 영어 실력만은 아닌가 봅니다. F-35랑 같이 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막 보신 것처럼 강경화 장관의 오이사 제재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 의원께서는 DJ 정부 당시에 북한과의 교류 협력 문제를 직접적으로 좀 관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초대를 했거든요. 먼저 이 통일부는 아니라 그러는데 강 장관이 왜 오이사 제재 조치 해제 발언을 했을까요? 이해찬 대표의 그 노련한 질문에 예. 강 장관으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100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북미 관계가 합의 안 되면은 하나도 실천할 수 없는데 저걸 좀 간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노련한 발언이라고 이제 질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정부 내에서는 전혀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닌데 여당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정부에서도 사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그러한 것을 발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실수죠. 예,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의 이 좀 요령껏 대답을 했으면 좋은데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강경화 장관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당 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제재 해제 조치의 논리를 개발을 해서라도 북한에게 좀 우리가 뭔가를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좀 적절한 시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앞장서서 지지를 하지만은 미국과 북한 관계가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우리가 한 발 뒤에 서 있어야지. 만약 교착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성공시키듯 그러나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남북 간에 어떠한 합의를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가 안 되면은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앞장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 정부의 생각과 만약 다른 교착 의견이시군요. 상태라 하면 먼저 가서 좀 풀어낼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면 뭐 우리 승인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저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승인이라는 표현은 좀 화가 나서 한 얘기로 보시는 겁니까? 좀 외교적 결례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을 그 어프로브 그 승인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구태여. 외교가 뭡니까? 힘인데 문제 삼지 않고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북한에 뭔가 좀라도 좀 해줘서 남북 관계를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뭐 일종의 강박관념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지만은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에 앞서서 저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남북 그 햇볕 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셨는데 만약에 김 전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 계시다면 이런 국면에서 뭐라고 조언을 하셨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앞서 나갈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를 할 때도 미국의 보소스 대사나 당시 셔먼 차관보가 저를 만나러 오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미 동맹, 미국의 협력이 없이는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숨소리까지 공유하고 다 얘기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 없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5.24 제재 조치도 유엔 안전보장 안보리 그 제재 범위 내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정부의 자체 제재나 5.24 제재 우리 정부의 제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할 필요 없다. 지난번 철도 문제 때 유엔사에서 하기 때문에 뭐 자주 국방이니 자주 외교니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JSA 공동경비구역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유엔사에서 지배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체를 잘 파악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얘기해야지 저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오히려 국민적 혼란만 가져오고 미국에게 구실을 줘서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낭패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얘기를 골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말씀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법사위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강정마을 가서 그 좀 시위로 재판받고 있는 분들 재판 끝나면 사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뭐 법사위도 좀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래 강정마을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되셔가지고 관함식에 처음 가셨기 때문에 그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났으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좀 화면 얘기는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요? 돌려서 말씀을 하셨어도 충분할 건데 재판을 앞둔 사람들에게 사면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것이 사법부의 간섭이 되고 또 부담이 되고 이래서 저는 그 말씀도 좀 적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인터넷을 보면 자신을 비난하는 글이 많다며 스스로를 세계적인 왕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행정부 안에 있다고도 했는데 대통령 부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순방에 나섰다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모자로 구설수에 올랐던 멜라니아 여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인터넷상에서 세계적 왕따라며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One of them, if you really see what people saying about me. 이 같은 경험이 사이버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비베스트 캠페인을 주도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잘 통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하자 그러길 바란다면서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Do you think there's still people there that he can't trust? Yes.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트럼프에게 알려주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익명의 기고자가 뉴욕타임스에 정권 초기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멜라니아 여사는 통치하는 건 힘들고 항상 등 뒤를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네, 멸종 위기 중인 시베리아 호랑이 4남매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자랐고 순수 혈통이라는 국제 인증도 받았습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아직은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 아기 호랑이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 호랑이가 어미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아직은 낯선 야외 방사장입니다. 이곳저곳을 살피면서도 어미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야생성을 살리기 위해 생닭을 먹이로 줍니다. 어미를 따라 아기 호랑이도 먹기 시작합니다. 아기 호랑이야, 이거 먹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시베리아 호랑이 4남매입니다. 지난 5월 서울 대공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근 엄마 젖을 떼고 육식을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애들 다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진짜 4마리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4남매는 체코와 러시아에서 들여온 순수혈통 호랑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도 4마리가 태어난 경우는 거의 희귀적인 경우고요. 4마리 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 호랑이는 5개월여 만에 진돗개 크기 정도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지난 9월에는 4마리 모두 순수혈통 시베리아 호랑이라는 국제 인증도 받았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4남매는 2-3년 정도 더 자라면 번식도 가능한 호랑이 성체가 됩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아이유, 이소라 등 대표적인 발라드 가수들이 가을 감성을 자극하는 신곡을 갖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아이유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곡은 삐삐. 데뷔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이종훈이 멜로디를, 아이유가 가사를 맡았는데 얼터너티브 리듬앤 블루스로의 변신이 눈에 띕니다. 무례한 이들에게 보내는 경고를 감각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요즘엔 뭔가요 내 갓색 탐색하는 불빛 스캐너 오늘은 몇 점인가요. 앞서 공개한 4장의 콘셉트 사진과 티저 영상에 이은 뮤직비디오. 화려한 원색의 공간과 아이유의 독특한 스타일링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명품 보컬 듀오 바이브도 8집 앨범으로 찾아왔습니다. 9개 수록곡 중 타이틀곡 나더 러브는 확신 없는 사랑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한 노래로 특유의 진한 감성을 담았습니다. 발라드 여제 이소라도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서정적인 가사에 편안한 멜로디로 감성은 더 풍부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정지찬이 작사, 작곡을 맡았고 이소라도 공동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로이킴이 피처링으로 가세해 발라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중심부 광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꽃을 바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79년 공산치하의 고국 폴란드를 방문해서 50만 군중과 미사를 올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닥에 성령이 이 땅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교황은 성경 구절에 이 땅이라는 말을 보태 민주화의 열망을 심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다, 존엄하다, 땅에 배를 깔고 기어다니지 말라고 일깨웠습니다. 교황의 폴란드 방문은 동유럽 공산권 붕괴의 서곡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1991년 요한 바오로 2세를 초청하려고 태영호 전 공사를 포함한 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교황청이 신자를 바티칸에 데려오라고 하자 수소문 끝에 오래전부터 신자였던 할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한 번 마음에 들어오신 하느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며 감사기도 올리는 걸 보고 초청 계획을 접었다고 합니다. 종교의 힘에 두려움을 느낀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바티칸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교황청은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할 뿐 아직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예배당은 평양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선전용이죠. 태영호 전 공사는 좋게 말하면 한국의 반정부 종교단체들과 교류하려는 의도였고 나쁘게 말하면 포섭하려는 속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 교회에 진짜 신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상이 투철한 사람만 모았지만 아무리 아파도 꼬박꼬박 나오고 밖에서 찬송 엿들으며 악보를 적는 음대생, 예배 시간에 근처를 배회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의도가 뭐든 교황의 평양 방문은 이루어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살아있는 신입니다. 교황이 그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은 상상해 봅니다. 10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평양의 교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쌀쌀했습니다. 서울은 5.2도까지 내려가면서 첫 서리도 관측됐습니다. 평년보다 2주나 빠른 건데요. 한창 좋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더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주말 아침에도 대체로 한 자릿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그래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 내외로 오늘보다는 높겠습니다. 또 모레까지는 내륙 산지 일부 영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습니다. 또 요즘 단풍철이라 산에 많이들 가실 텐데요. 이 산불 주의도 꼭 당부드립니다.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하늘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데요. 서울이 6도, 광주 7도, 대관령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부산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이 좀 풀리겠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0도 선의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